화이트헤드 과정 철학으로 풀어본 K-팝의 성장 과정.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고 합생에 대한 본격 설명으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응적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의 시원적 위상은 화이트헤드 과정 철학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인 합생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묘사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합생은 이제 호응적 위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생만 놓고 보면 이것이 첫 번째 위상, 첫 번째 단계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호응적 위상이라는 것은 이제 합생을 하는 존재가 최초의 여건, 그러니까 시원적 위상에 있던 현실 세계, 그 실제적 가능태, 그거를 자기의 최초의 여건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인데요. 이때는 순수한 물리적 파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헨션, 이 파악이라는 것은 화이트헤드가 과정 철학에서 이 합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파악하고 비슷한 의미도 있지만 또 이 과정 철학에서만 쓰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악이란 거는 밖에 있는 데이터, 여건들을 주체가 합생하는 그 존재가 자기 걸로 만드는,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유화한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appropriation. 사유화하는 그걸 파악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응적 위상에서 일어나는 파악은 그야말로 현실 세계를 단순하게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여기는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것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그 파악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는 밖의 여건 중에 내가 받아들일 거를 받아들이는 거고, 부정적인 파악은 받아들이지 않는 건 배제하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게 파악인데, 그 중에서 긍정적인 파악을 화이트헤드는 feeling,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호응적 위상에서의 긍정적 파악에서 나타나는 feeling은 물리적이고 또 수능적인 거죠. 수능적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쉽게 이해가 되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재현과 재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겠죠?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재현하고 재생하는 거.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응적 위상이라는 것은 화이트헤드의 그 합생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극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지컬한 어떤 폴이죠. 극. 이거에 이제 상대되는 개념은 당연히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듯이 정신적 극인데, 그거는 이 다음 단계부터 나타나는 위상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관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응적 위상은 물리적 파악이고 현실 세계의 단순 수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느껴지는 느낌은 물리적이고 수능적인 느낌이고, 일어나는 것은 재현과 재생이고,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 극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K-팝에서 호응적 위상은 어떤 의미냐? 이것도 역시 우리는 최초의 여건의 단순 수용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시원적 위상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제1의 최초의 여건으로 삼게 된 미국 대중음악을 복사하고 흉내내는 것, 화이트헤드식으로 얘기하면 재현과 재생하는 것이 우리의 호응적 위상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팔군이라는 것이 국내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들의 그 미팔군에서 이루어지는 무대를 통해서 우리 대중음악 아티스트들이 미국에서 들어온 대중음악을 거기서 연주하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이 호응적 위상에서는 가장
당시에 또 현실적으로는 가장 그 큰 무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K-팝의 호응적 위상의 특징과 의의에 대해서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이렇게 수용하고 또 이렇게 재현했지만 특징적인 것은 직접성과 실시간성이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AFKN이라는 TV 채널을 통해서 미국의 대중문화, 미국의 대중음악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였죠. 또 실시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AFKN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57년부터 시작해서 96년 정도까지 우리 텔레비전 채널 중에 지상파 2번을 차지하는 채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방에 바로 직수입될 수 있는 미국 대중문화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수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8군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그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재현하는 그러한 특징을 또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미국의 대중음악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또 재현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적인 부분이 다른 지역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즉 그냥 음악으로서 좋아서 유행하는 음악이라서 받아들여서 재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시 미국의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폭넓게 넓히면 미국의 대중문화의 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 선진적인 어떤 문화로서 동경심과 또 선망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었다는 거죠. 또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즐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배울 거를 찾아서 저기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학습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 동영상에 이어지는 풀 버전에서도, 호응적 위상의 풀 버전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학계에서도 그런 주장을 이미 나타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K-팝을, 미국의 대중음악을 수용할 때는 동경과 선망, 그다음에 학습 동기가 그 안에 내재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호응적 위상에서는 아주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호응적 위상은 이 합생 이론에 따르면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이끌어가는 어떤 목적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목적인이죠. 이것이 무엇이 되고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목표, 그것이 그 이후에 호응적 위상 이후에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일종의 드라이버, 그런 어떤 추동력이 되는데, 화이트헤드는 그것을 private ideal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생 주체에 있어서 내적인, 그리고 합생 주체의 특정적인, 또 합생 주체에 어쩌면 은밀한 그러한 이상, 꿈이죠. 그것이 목적인으로서 합생 이후의 과정을, 특히 이 호응적 위상이 물리적 다음인 정신적 극단계에서의 위상들을 끌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K-팝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그런 프라이빗 아이디얼이 아까 쭉 말씀드린 우리의 호응적 위상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현하고 재생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언젠가는 중원에서, 세계 대중음악의 중원에서, 그거는 미국이죠. 미국에서도 대등한 수준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대등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인정 욕망, 이거를 우리의 프라이빗한 아이디얼로 배태시켜주는,
배태시킨 그런 바탕이 되었고 그런 조건이 되었고 그렇게 배태시키는 과정이 우리의 호응적 위상의 의의다. 인정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정신의 발달 과정에 나오는 자기의식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무리로부터 분리된 자기 자신이라는 나라는 의식을 느끼게 된 이후부터 이 인간은 그 단계의 정신적 발달 단계에 이르면 남들과 대등하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인정투쟁의 과정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인정투쟁의 과정이 변증법적으로 작용하게 돼서 결국은 자유가 확대되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소멸되고 만인이 대등한 관계로 되는 쪽으로 역사가 발전해 오게 됐다. 이거는 이제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그분의 아주 유명한 주석가라고 평가를 받는 20세기의 코제브란 분이 특히 그 인정욕망, 인정투쟁을 어떤 역사 발전의 중요한 그 메커니즘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것에서부터 많은 제가 그 영향을 받고 그것을 여기다 접목을 시켜봐서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K-팝도 이런 비록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서 들어온 음악을 그냥 남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리피트만 하고 있지만 우리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정신적 극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극이기 때문에 화이트헤드적으로 보면 이때 우리가 어떤 의식적으로 이러한 인정 욕망을 이미 의식하게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결국은 2단 단계인 정신적 극들에서 나타나는 합생 과정에 있어서 우리를 추동하는 K-팝을 추동하는 프라이빗 아이디얼로 이어졌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K-팝의 성장 과정이라는 것은 세계적 글로벌한 무대, 세계적 수준에서 지금 미팔군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 중원에서 대등한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그 성취를 위한 인정투쟁의 과정이었다. K-팝의 성장 과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는 단순화시켜서 요약해서 말할 수도 있겠다. 이것이 우리 K-팝이 가졌던 호응적 위상에서의 의의다. 특징이고 의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호응적 위상에서는 아직은 화이트헤드의 얘기에 의하면 아직은 내가 뭔가를 재현하고 있지만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것은 어쩌면 외부에 있는 무엇이다. 외부에 있는 무엇이다라는 정도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 거라고 그러니까 마치 미국의 인기 있는 대중음악을 미팔군 앞에서 연주하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이 머릿속으로 내가 내 거를 한다는 느낌이 100% 들 수는 없었겠죠. 더 극단적으로 코제브를 통해서 해석되는 해결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어떤 미국 대중문화의 정신적 노예라고까지도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연결시켜서 말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그친 게 아니고 그 과정이 또 거기에 우리 아까 얘기한 동경과 학습 동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겠다는 동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들 세계 최고 수준의 최고 인기의 대중음악의 중원에서도
똑같은 위상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 인정 욕망을 배태하게 된 그런 시기였다. 그런 단계였다. 그런 면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점이 있고 또 우리 나름의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응적 위상에 대한 풀 버전 설명을 이어서 연결시키겠는데, 그 영상은 양평에 아주 풍광 좋은 곳에서 찍었는데 조금 화질이 기대한 만큼은 뭐 어떤 이유인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조금 나쁜 면이 있어서, 기대만큼 안 된 면이 있어서 미리 이 자리에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그 내용도 그럼 계속 이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으로 풀어본 한류의 형성 과정 그 세 번째 동영상이고요.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 화이트헤드가 얘기한 합생 프로세스의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위상이죠. 지난 시간에 소개해줬던 그 시원적 위상이 앞에 선행하는 걸로 개념적으로 되어 있지만 합생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위상이 그 합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선 첫 번째,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위상입니다. 이 첫 번째 위상은 responsive phase,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호응적 위상이라고 합니다. 이 위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그 우리 K-팝에서의 그 호응적 위상의 어떤 특징, 이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호응적 위상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시원적 위상 또는 최초의 위상에서 그것은 이미 형성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이 액추얼 월드라고 그랬잖아요. 현실 세계. 그러니까 합생이란 것은 어떤 새로운 현실적 존재가 등장을 시작해서 이제 완결되는까지의 과정인데,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존재하는 어떤 여건으로서의 세계, 그죠? 여건으로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세계가 시원적 위상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원적 위상은 합생을 하는 그 존재인 현실적 존재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최초의 여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 접하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원적 위상은 새로운 존재가 이제 나타나서 합생해 나가는 과정을 위한 하나의 가능태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포텐셜리티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것이 시원적 위상의 속성인데, 이제 합생을 하는 주체적인 그 존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그 가능태로 존재하는 현실 세계, 시원적 위상을 최초의 여건, 이니셜 데이터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현실적인 존재로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원적 위상, 가능태로서의 시원적 위상은 이제 출현하게 되는 현실적 존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최초의 여건이 된다. 그러니까 이 액추얼 월드라는 것은 시원적 위상이라는 가능태적인 측면이 있고, 또 최초의 여건이라고 하는 현실태의 출발점인 측면이 있는 거죠. 네, 화이트에 대해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호응적 위상에 대한 설명이죠. The first phase is the phase of pure reception of the actual world. 그러니까 호응적 위상, 이 첫 번째 단계의 호응적 위상은 이 액추얼 월드, 최초 여건, 이거를 순수하게 내지는 단순하게 그냥 수용하는 거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뭐 변형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건 자체를 받아들여서 내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이 집어넣는 거가 필요하겠죠? 이거를 이제 그 화이트헤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화이트헤드에 이제 개념이 하나 또 나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그 중요한 개념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바로 파악이라는 개념이에요. 파악한다 할 때 그 파악. 영어로는 prehension이라고 화이트헤드는 그 prehens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화이트헤드가 그 쓰는 단어들은 사전적인 의미만이 아니, 그거는 그냥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에서의 그 단어고, 화이트헤드는 이 과정 철학에서 자기가 기술하는 그러한 세계를 또 그러한 구조와 그 내부의 과정, 그 내적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자기가 맞는 단어를 골랐으니까 여기서 쓰는 단어와 현실 세계에서 쓰는 단어의 뜻은 꼭 1대1로 매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이트헤드의 그 책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만 보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단어의 뜻으로 그 화이트헤드의 책을 읽어가면은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정확히 지시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프리에이션이란 건 뭐냐면은 어프로프리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건을 자기 내부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파악이라고 한 거죠, 화이트헤드는. 그래서 보면은 each process of appropriation of a particular element is termed apprehension. Prehensions of actual entities are termed physical prehension, not involving consciousness.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계속 갑니다. Every prehension consists of three factors. A. The subject which is prehending, namely the actual entity in which that prehension is a concrete element. B. The datum which is prehended. And C. The subjective form which is how that subject prehends that datum.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파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요소를 자기 걸로 만드는 그 각각의 과정들에 대한 용어가라는 거죠. 그런 용어고, 이 파악이라는 거는 세 가지 요소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먼저 그걸 파악하는 그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파악되어지는 여건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체가 여건을 파악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방식은 how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이분은 이제 subjective form이라고 했어요. subjective form은 이제 번역되기를 주체적 형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거 이제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그 뭐 파악하는 방식은 몇 가지를 이분이 또 이제 나중에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emotions, valuations, purposes, aversions, consciousness,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사전적,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서의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고 각각 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아까 얘기한 주체와 그 다음에 여건 그리고 주체적 형식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서 파악은 이루어지는 거고, 이 파악에는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there are two species of prehensions. A. Positive prehensions, which are termed feelings, and B. Negative prehensions, which are said to eliminate from feeling, holding its datum as inoperative in the concrescence.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파악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파지티브한 파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밖에 있는 여건을, 주체가. 그렇게 되는 것.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파악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름이 있어요. 따로 용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feeling이에요. feeling. 느낌. 그러니까 느낌은 긍정적인 파악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유화를 feeling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negative prehension. 이거는 부정적인 파악이죠. 그럼 뭐겠어요? 밖에 있는 여건 중에 내가 거부하는 것도 있잖아요. 밖에 있는 여건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어떤 거는 내가 거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여건은
eliminate 되는 거죠. 그 필링에서 필링화 되지 않고 필링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링이라 하는데 거기서 이제 eliminate 제거되는 거죠. 제거되고 그 데이터는 합생에 있어서 작용 외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연관이 없어지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데이터 중에 이렇게 배제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네가티브 프리헨션, 부정적 파악입니다. 이러한 그 파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밖에 있는 세상을 받아들이는데 호응적 단계, 이 최초 위상, 합생의 실질적 최초 위상에서 일어나는 프리헨션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그냥 pure physical prehension인 거죠. 단순한 물리적인 파악인 거죠. 있는 그대로 자기 걸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밖의 세상을 이제 수용을 하는데 in a simple physical feeling. 그러니까 그렇죠? 뭐예요? physical prehension이 positive physical prehension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physical feel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simple physical feeling is the most primitive type of an act of perception. 그렇죠? 그러니까 밖의 세상을 지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가장 초보적인 타입인 거죠. 그런 형태인 거죠. 특히 여기서 또 a simple physical feeling이라서 simple이란 말을 또 넣은 거는 그 physical feeling 중에서도 객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를 그냥 하나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심플한 physical feeling을 아주 또 개념적으로 띄어내서 또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심플 피지컬 필링에 있어서는 there are two entities concerned. 두 개의 존재가 관여하죠. One of them is the subject of that feeling, and the other is the initial datum of the feeling.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그 feeling, 그 물리적 느낌의 주체가 되는 거고, 또 하나의 그 존재는 그 느낌의 이니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아까 그 프리헨션에서 그 설명이 됐던 것처럼 그 최초의 여건. 왜냐하면 피지컬 필링은 첫 번째 일어나는 필링이니까 이 합생은 여러 종류의 필링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이제 그게 하나의 필링으로 완결되는 거지만 그게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겠죠. 그걸로 완결되는 거지만 이 첫 번째 일어나는 거는 이니셜 데이텀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거를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러니까 그걸 피지컬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the second feeling is the objectification of its subject for the subject of the simple physical feeling. 여기서 또 objectificatio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객체화인데,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어떤 그 여건이 되는 것도 하나의 엔티티잖아요. 그것도 액츄얼 엔티티였잖아요. 완결돼 있는. 근데 그것이 새로 이제 시작되는 주체적인 액츄얼 엔티티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는 그걸 객체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존재는 이미 그 객체화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객체화 과정. 이것이 그 objectification of the subject for the subject of the simple physical feeling. 단순한 물리적 느낌의 주체를 위해서 그 어떤 현실적 존재가 객체화되는 그 느낌. 그것이 두 번째 필링이다. 이 심플 피지컬 심플 피지컬 필링의 그 구조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주체가 새로운 주체에서 인식되어지고 수용되어질 때 그 기존의 존재는 objectification, 객체화되는 거고, 그 객체화되는 느낌을 이 주체가 자기의 피지컬 필링으로 받아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또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은 the actual entity which is the initial datum is the actual entity perceived. The objective datum is the perspective under which that actual entity is perceived. And the subject of the simple physical feeling is the perceiver. 네, 여기서 정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여건이었던, 그러니까 심플한 피지컬 필링에 있어서 최초의 그 여건이 되었던 현실적 존재가 지각되어지는 현실적 존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존재가 지각되어지는 그 관점이라고 표현했는데, 퍼스펙티브라고, 이런 그 관점이 바로 객체화된 객체적인 여건으로 돼 있는 거죠. 그게 객체적인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적 존재가 객체화돼서 지각되어지는 그러한 포인트, 그러한 관점, 그것이 있는 것이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주체는. 그리고 주체가 나오죠. 이 심플 피지컬 필링의 주체는 perceiver다. 지각하는 자죠. 받아들이고 지각하는 자가 되는 거죠. 지각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호응적 위상에서 얘기하는 그 특징인 단순 수용입니다. Pure reception of the actual world.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호응적 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상에서의 그 느낌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physical feeling이죠. 물리적인 그 느낌이고,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는 수능적 느낌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수능해서. 그래서 conformal feeling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in the conformal feelings, the how of the feeling reproduces what is felt. 그러니까 이 수능적 느낌에서는 그 느껴진 것을 그대로 그냥 reproduce 하는 거죠. 그 필링의 형식, 방식이라는 거는 그냥 느껴진 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죠. 다시 재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 conformal feeling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whereby the past is synthesized with the present. 그렇죠? 이렇게 그대로 이 기존의 객체로 있는 그 현실적 존재는 과거에 있는 존재고, 이제 현재로 일어나는 합성의 존재 입장인데, 두 가지가 컨포멀 필링을 통해서 합치되잖아요. 일치되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새로 나타난 주제가. 그래서 이 연속성이, 그래서 이러한 느낌에 힘입어서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한 현재의 직접적인 수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느낌이 수능적 느낌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과거에 대한 직접적 현재의 수능이 돼서 어떤 일관성이 유지되는 거죠. 우주의 일관성. 이것은 이제 그 셔번이라는 분이 요것에 대해서 해석한 그런 내용인데, 시간은 과거에 대한 직접적 현재의 수능이다. 이 같은 느낌이 수능적 느낌이다. 그래서 이 호응적 위상의 서 이루어지는 그 파악 중에서도 긍정적인 파악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느낌이 되죠. 긍정적인 느낌은 수능적 느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면은 이 호응적 위상에서는 A simple physical feeling enjoys a characteristic which has been variously described as reenaction, reproduction, and confirmation. 그렇죠? 이 단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reenaction. 그러니까 재현. 이미 있는 기존의 현실적 세계 속의 현실적 존재의 재현, 또 reproduction, 재생, 그리고
conformation, 그렇죠? 거기다 수능, 이러한 특징들을, 이러한 것들로 묘사되는 특징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그 어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합생은 이 화이트헤드의 합생 이론에 의하면 물리적인 극을 이룬다고 얘기해요. 피지컬 폴, 물리적인 극단이죠. 여기는 어떤 정신적인 또 어떤 의식적인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 수용과 재생이니까, 재현 재생이니까.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the feelings are felt as belonging to the external centers and are not absorbed into the private immediacy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의 느낌은 내가 어떤 그 밖에 걸 내 걸로 만드는 그건데 그런 행위인데 그것을 하곤 하지만은 이게 내 게 아니라는 이게 내 거라는 느낌은 못 갖는 거죠. 완전히 내 거라는 느낌 못 갖는 거죠. 내가 단순 재현과 반복만 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밖에 속해 있는 원래 있던 엑스터널한 외부에 있는 현실적 존재의 것이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내 직접적인 내 직접태로서 나의 프라이빗한 이 합생하는 주체 입장에서 보면 나의 프라이빗한 직접적인 내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썼어요. 이때의 서브젝티브 폼은 그러니까 형식이죠. 방식이죠. 그 파악하는 방식. 그거는 for the subjective form of a simple physical feeling does not involve consciousness unless acquired in subsequent phases of integration.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의식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영역이 완전히 물리적인 영역일 뿐이라는 거지. 아까 이런 피지컬한 그 어떤 그게 있는 거니까. Unless acquired in subsequent phases of integration. Consciousness는 그 이후에 이제 합성에 이루어지는 그 다음 단계에서의 어떤 결합 과정, 그 느낌과 파악 과정에서 획득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는 그 의식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극에 속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그 문장에서 이런 말 또 나오죠. 그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는데, 아까 이 말을 그냥 쓱 지나갔던 건데, Prehensions of actual entities are termed physical prehension, not involving consciousness. 또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를 그냥 파악하는 거는 피지컬한 프리hension이고, consciousness, 의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피지컬 프리hension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른 곳에서 화이트헤드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가 되죠. 호응적 위상이란 거는 새로운 어떤 현실적 존재가 나타나서 합생을 시작하는 건데, 이때는 기존에 있는 시원적 이상이라고 묘사되었던 이미 완결되어 있는 세상, 이 속에 있는 액츄얼 엔터티들을 최초 여건으로 접하게 되고,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수용하는, 단순하게 파악하고 느껴서 내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이다. 그 단계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인 극을 이루는 단계고, 그 과거로서의 어떤 기존에 존재하는 액츄얼 월드의 컨포메이션, 순응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존재는 나중에는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데, 첫 단계는 그냥 수용이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근데 또 여기서 얘기할 거는 그 존재별로도 이제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존재는 여기서 만족해버리는 존재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존재가 있어요. 그냥 단순 재생에서 끝나는 거죠. 재생과 반복, 재현에서 끝나는 존재. 그러니까 수능에서 끝나버리는 존재가 있어요. 화이트헤드는 이런 거는 되게 좀 저등한 그런 존재. 그러니까 무기물이라는 거, 무기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고, 이 고등한 존재로 나아갈수록 이 다음 단계의 합생으로 더 많이 더 들어가서 더 깊게 또
더 의식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생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호응적 위상의 화이트헤드의 설명이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제인 K-팝의 그러면 호응적 위상은 어떤 특징과 의미가 있는가, 여기를 해야겠죠. 그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동영상의 앞에 있는 모두의 서머리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화이트의 과정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화이트헤드도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현상에서 추출해내는 관념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추상의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빌면은 철학이라는 거는 철학의 어떤 목적, 설명이라는 차원에서의 철학의 의도는 The explanatory purpose of philosophy is often misunderstood. Its business is to explain the emergence of the most abstract things from the more concrete things. 그러니까 철학이란 거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추상해내서 어떤 보편적이고 개념적인 거를 끄집어내는 거지, 그 반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화이트헤드의 합생 이론이 우리 현실에서 이 합생에서 나오는 이 액츄얼 엔티티나 이런 존재들이 우리가 경험해서 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거 지극히 화이트헤드가 추상화하는 개념들이에요, 현실에서. 그래서 그 추상적인 것들의 작동의 구조와 원리를 통해서 현실 세계의 기본 틀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현실 세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설명력은 있어요. 근데 그 설명력이 1대1로 매칭될 수 있는 설명력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추상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유비적인 설명, 이게 이러니까 여기도 이럴 것이다라는 정도의 설명력은 있는 거지만, 그게 1대1로 매칭해가지고 그대로 딱딱 떨어지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철학이 저희가 한류의 형성 과정과 과정 철학에 비추어서 한류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호응적 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한류의 호응적 위상에서는 이런 건데, 이거 똑같이 1대1로 맞아 떨어지거나 그대로 재구성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실이란 건 어때요? 현실이란 거는 당연히 화이트헤드는 여러 단계를 얘기했지만, 여러 단계가 하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가 혼성돼서 혼합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딱 어떤 단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호응적 단계와 그 다음 단계가 병존하거나 병립하고 있을 시기도 있는 거고, 어떤 존재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어떤 존재에 있어서 또 발생하는 게 어떤 존재는 또 거꾸로 어떤 두 개의 단계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또 거꾸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증되는 이런 현실에서 안 맞는다고 해서 이 화이트헤드의 틀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원래 현실과 1대1로 매칭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의 그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일상적 지평의 어떤 인간과 이 어떤 경험 세계를 좀 더 보편적인 모습으로 환원시켜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현실적인 경험의 기저에 있는 그 밑에서 작동하는 어떤 사변적인, 또 개념적인, 또 어떤 원형적인, 또 미시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지평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론한 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화이트헤드 과정 철학을 통해서 한류의 과정을 1대1로 매칭해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원형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구조와 작동 원리, 화이트헤드의 합생 이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한류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느냐에 대해서 좀 더 통찰력 있는 시각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이게 이 한류가 왜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의 문화 컨텐츠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르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다른 점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다른 점의 특징은 뭔지를 또 알아볼 수 있는 거고, 또 이 학생의 마지막은 만족이라고 하는 완성인데, 완결 내지는 완성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비춰봐서 우리는 한류는 어떻게 완성되는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도, 아주 유의미한 통찰도 얻어볼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런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했고 그 결과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K-팝에 있어서의 호응적 위상을 한번 살펴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응적 위상이라는 것은 여건을 그대로 단순히 수용해서 재생, 재현, 반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보면, 우리 K-팝의 경우에서 보면은 그 최초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이 얘기가 나왔지만 시원적 위상. 우리는 그 이니셜 데이터가, 즉 시원적 위상이 혁명적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방과 동시에 우리 대중음악이 최초의 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 현실 세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중국 음악, 일본 음악, 그리고 우리 고전 민요 같은 것들,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시원적 위상이었죠. 근데 해방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그것이 미국의 대중음악, 압도적인 위치, 그리고 또 조금 보조적으로 서유럽의 음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원적 위상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제1 여건, 제1의 최초 여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상당히 달라지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음악 많이 받아들이지만 그 새로운 그 음악을 또 대중음악을 창조할 때 그 미국 음악이 차지하는 위치가 이니셜 데이터로서 우리만큼 크지가 않은 거죠. 거기는 전통적인 인도의 그 음악들이 제1의 이니셜 데이터인 거죠. 그렇죠?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미국 음악, 그 다음에 그것을 좀 서포트하는 정도 위상으로 서유럽 음악이 우리의 최초의 위상에서는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미국의 대중음악을 복사하고 흉내내는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K-팝을. 그리고 또 그렇게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 K-팝의 호응적 위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의 음악들, 대중음악을 우리의 그 당시의 아티스트들이 따라하고 흉내내고 우리 걸 내 목소리로 연주하고 내 목소리로 부르고 이런 걸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 K-팝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징이 있죠. 우리 호응적 위상. 아까 첫 번째 얘기했지만 그 여건 자체에 있어서 미국 컨텐츠의 어떤 압도적인 지위, 미국 대중음악의 압도적인 제1 여건으로서의 위치와 영향,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제1 여건이 된 미국의 대중음악이 직접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시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통로가 아주 강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안방에까지 들어온 AFKN이라는 미국의 방송, 그죠? 57년에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그냥 실시간의 문화가 바로바로 안방에서 바로 접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다른 경우는 자국의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차를 두고 들어오잖아요. 뭐 지금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안방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텔레비전으로 들어온 건 더 직접적이잖아요. 채널만 돌리면 나오고, 그때 또 채널 VH 밴드에서 2번이었잖아요. 제일 앞에 있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리고 또 실시간적으로 안방으로까지 미국의 그 대중문화라는 것이 바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직접성이 있었고 실시간성이 우리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또 하나, 근데 사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우리의 케이팝의 호응적 위상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단순 수용이 그냥 편해서, 편의성에 의해서, 내지는 그냥 좋으니까, 이러한 동기로 수용된 것이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의 대중문화라는 것은,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음악을 하고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얘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이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각에서 우리의 호응적 위상을 봤을 때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때는 그 미국의 대중음악이란 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고, 또 단순한 어떤 기호의 대상이 아니고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 강준만 교수님이 쓰신 한류 역사라는 아주 그 디테일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부터 지금 BTS까지 한류의 발전 과정을 정말 인포머티브하게 기술하신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거기 인용된 마동훈 교수라는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쪽에, 언론 미디어 학부 쪽의 교수님의 그 인용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동경과 선망을 가지고 이 미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면이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미국의 대중문화는 뭔가 우월한 것, 우월하다기보다, 우월하다는 표현보다 이게 낫겠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뭔가 배워야지 우리도 더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그런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면이 있었어요. 미국의 대중문화라는 건. 그러니까 동경과 선망, 또 한편에서는 학습의 대상, 그런 동기로 우리의 호응적 위상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의 합생 이론에서 의하면 이 호응적 위상에서는 정신적인 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물리적인 단순 수용이지. 그죠? 그러나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어떤 사변적으로 기술된 현실 세계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지, 그 과정 철학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랑 꼭 1대1로 매칭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몇 개의 과정에 혼재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 호응적 위상에는 물론 압도적인 부분이 단순 수용이에요.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반복과 재현과 재생이에요. 그러나 그걸 하는 동기라는 측면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는 우리 하고 있고 우리 의식은 개입 안 하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의식인 무의식적으로는 우리에게는 동경과 선망, 그리고 배워야 될 대상으로서의 어떤 의지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 호응적 위상에 굉장히, 저는 미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다른 문화권과 비교했을 때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팔군에서 노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주 오디언스가 미팔군 군인들인데 거기에서 미국의 원래 오리지널 곡을 최대한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이 인기 있겠죠. 거기서 그걸 내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보다는 이 고향을 떠나서 향수에 젖어 있는 미군들한테는 고향에서 듣던 오리지널 아티스트하고 제일 비슷하게 재현하는 사람이 제일 인기 좋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걸 조금 더 이제 양념을 쳐가지고 좀 더 맛깔나게 하는 건 또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그냥 고향의 느낌 주는 게 제일 인기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루어진 건 그냥 단순 반복이라고, 진짜 흉내내기예요. 그냥 커버, 그러니까 리메이크 뭐 이렇게 좀 뭐 재편곡 이런 게 아니고 단순 커버에 단순 커버. 단순 커버곡을 미팔군 무대에서 연주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지만은 이 강중만 교수님 책에도 나오지만 김 시스터즈라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이제 미팔군 무대에서 유명해진 그 3명의 자매로 이루어진 그룹이잖아요. 근데 이 그룹이 그냥 거기서만 연주하기 끝난 게 아니라
미국 무대에 나갑니다. 미국 무대. 그래서 59년에 라스베가스에 진출해요. 그리고 60년에는 그 미국의 에드 설리번 쇼 아시죠? 거기 데뷔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단박에 전 세계 시장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게 누구예요? 비틀즈 아니에요, 비틀즈. 근데 비틀즈가 나간 게 64년이거든요. 1964년 2월에 처음 출연했거든요. 근데 이 김 시스터스는 60년 1월 달에 처음 출연한 걸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 유튜브 상에서 자료에는 1960년 1월에 최초 출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 빠른 선배죠. 물론 근데 이분들이 연주한 거는 완전 미국 노래 그냥 재현이에요. 다 미국 노래. 심지어는 이분들은 공화국 찬가라고 있죠. 리퍼블리칸 힘.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한 거 있잖아요. 리퍼블리칸 힘. 공화국 찬가까지도 거기서 불러요. 완전 미국 사람처럼. 근데 이분들은 이제 아까 좀 전에 그 재현을 해도 맛깔나게 한다고 얘기했던 그 요소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워낙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니까 못 다루는 악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명의 그 동양에서 온 아가씨들이 젊은 여성들이 별의별 악기를 다 연주하면서 미국 노래를 부르니까 미국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미국 사람 뺨치게 잘하니까 거의 똑같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잘 부르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놀랍게도 1962년에 그 The Coasters라는 그룹이 이미 불렀던 찰리 브라운이라는 노래를 커버해가지고 이걸 음반으로 내서 빌보드 차트에서 7위까지 간답니다. 7위까지. 싱글 차트에서.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빌보드 차트 진입한 게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 2등까지 갔던 그때 2010년경 아니었어요. 그거 엄청난 거지만 사실 빌보드 차트 순위만 놓고 보면 탑10 안에는 이미 1962년에 진출한 거예요. 그거보다 거의 50년 전에. 김 시스터스가. 놀랍죠. 그러니까 남의 노래를 그냥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화이트헤드 그 설명하고 합치되는 부분이 이걸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이게 내 거란 느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능적 느낌, 물리적 파악이라는 것은 그 느낌이란 것 자체는 아직도 외부에 속해 있다고 느끼고 나는 그냥 단순 재생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의식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찰리 브라운 벌써 7위에 올랐지만 그게 내 노래를 불렀다는 느낌보다는 남의 노래를 불렀다는 느낌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노래를 불러서 아직은 내 거라는 느낌은 없이 그냥 불렀고 재현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인기를 얻어서 7위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김 시스터스 경우를 봐도 남의 걸 단순 커버를 해도 잘한 거예요. 일단 잘한 거고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사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는 호응적 위상에서 남의 거를 그냥 갖다 수용해서 반복만 하고 재생을 했지만 우리는 벌써 화이트헤드는 그 이후의 단계를 이끌어 나가는 동력, 추동력이라고 봤던 게 그 합생하는 주체가 갖고 있는 프라이빗한 아이디얼이거든요. 프라이빗 아이디얼. 그게 목적인이라고 봤어요. 이 합생의 목적인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얘기해서 목적인이라고 봤다고. The final cause라고 봤다고. 이거 왜 하느냐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게 프라이빗 아이디얼이죠. 그 주체가 느끼는 자기의 사적인, 자기만의 이상이잖아요. 그게 이 합생 과정을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프라이빗 아이디얼이 뭐였냐? 이 호응적 위상에서 저는 뭘 느꼈냐? 우리의 호응적 위상에서 이미 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프라이빗 아이디얼은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거라는 거죠. 글로벌이라는 즉 뭐일 때? 미국이죠. 미국에서 인정받는 거. 다른 말로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게 우리의 프라이빗 아이디얼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미국 거를 그렇게 수용해서 그냥 카피하면서 재현하지만 그래서 이게 내 거라는 생각도 안 들고 아직 내 의식적인 그 영역까지는 이게 내 거라는 걸로 안 올라왔지만은 그러면서 속으로는 뭔가 그냥 내 거는 없는 그런 존재라는 약간 텅 빈 허전함도 있었겠지만 그걸 하고 있었던 우리는 우리의 프라이빗 아이디얼이 생겼고 그거는 바로
내가 이거를 지금은 남의 거를 흉내내고 있지만 언젠가 이걸로 통해서 이 음악을 통해서 나는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을 것이다.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이 글로벌 레벨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바로 그것이 우리의 프라이빗 아이디얼, K-팝의 처음 태동 단계에서부터 프라이빗 아이디얼이 되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미국 음악 많이 듣고 했지만 그 미국 음악 들으면서 우리가 미국 가서 인정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연결되지는 잘 않죠. 근데 우리는 왜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홍적 위상의 특징은 뭐예요? 동경과 선망이 들어가 있다니까. 동경과 선망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된다고. 저걸 배워야 우리 스스로가 개발된다고, 더 발전된다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의식까지는 안 가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건 확실히 우리 의식 세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재현하고 단순히 남의 노래를 재생하면서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세계에서 글로벌한 레벨에서 직접적으로는 미국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그 욕망이 우리는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우리 K-팝의 이후의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목적인 파이널 코즈 화이트헤드적으로는 프라이빗 아이디얼 그것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뭐 남한테 인정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자기가 만족하는 게 중요하지. 또 맞는 말이죠. 남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거 싫어하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이게 자기가 남한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해겔적으로 얘기를 해요. 해겔이 인류의 정신이 인류를 움직이는 정신이지만 그 이전부터 인류 외적인 존재로 이 우주에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정신이잖아요. 그 해겔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각각의 단계를 밟으면서 발전하는데 인간에게선 최초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의식이 자기의식입니다. 자기의식. 그전에는 감각, 지각, 또 오성 이런 단계인데 이거는 좀 고등한 동물의 경우에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기의식 이것은 인간 단계에서 정말 확실하게 최초로 출현하죠. 이거는 뭐냐? 자의식의 자의식. 남과는 구별되는 내가 있다는 의식. 자기의식. 근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도 남들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남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의식으로 당연히 인정 욕망으로 나가는 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인정투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정투쟁이. 그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거 뭐가 중요해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거고 그 이후에 정신이 발달되어 나오잖아요. 자기의식 이후에. 그 뭐가 나와요? 이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객관정신이 나오잖아요. 자기의식에서 더 출발해서 이게 더 발전돼서 나아가서 이 정신은 발전해 나가면서 결국은 객관정신도 지나가면 절대정신으로 완성된다고 해겔이 얘기했잖아요. 물론 그 이론 자체가 맞고 틀리냐는 또 후대에서 많은 비판도 받았지만은 어쨌건 이 자기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인정투쟁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나오죠. 그래서 해겔이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한테 그렇게 해체를 당해도 그래도 지금도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기의식 속에서 나오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아닙니까?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응? 전쟁에서 이겨서 이긴 자는 진 자를 노예로 삼아서 주인이 되지만 이 둘과의 관계는 인정투쟁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K-팝에 여기다 넣어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그래 우리는 노예죠. 남이 만든 노래 흉내내고 있으니까 정신적 노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남이 만든 노래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부르고 그걸로 돈 벌고 인기 얻고 노예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렇지만 그 노예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똑같다는, 주인하고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그 모순이 역사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칼 막스의 계급 투쟁론으로도 연결되는 거죠. 바로. 뭐 칼 막스는 헤겔한테서 사실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많잖아요. 아무튼 그 인정 투쟁에 나가게 된. 우리가 또 인정 투쟁에 나간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글로벌 무대, 미국 무대에서 나도 너희들 못지않다. 그 인정받으려는 그 인정 욕망, 그걸 위한 투쟁 과정이 케이팝의 발전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너무 오늘 여기서 뭐 결론 비슷하게 얘기가 가버리는데 전 사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이 자기의식, 이게 이제 아인랜드라는 미국의 소설가 겸 철학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 파운틴헤드라는 책에서 주인공이 이런 대사가 있죠. Civilization is the process of separating man from man. 문명이라는 거는 무리의 사람들, 무리로서의 사람에게서 개인으로서 사람을 분리해 나가는 과정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식이 생기는 사람부터 인간은 때에서 개인이 분리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식이 인간에만 있기 때문에 인간은 똑같은 집단 선택을 받는, 집단 선택에 따라서 운명이 정해지는, 벌이나 개미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벌하고 개미한테 자의식이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우리한테는 뚜렷하게 현현되잖아요. 우리한테서는. 인간한테서는. 그렇기 때문에 헤겔이 얘기한 대로 자기의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이성으로 발전하고 이성이 또 객관정신으로 발전한다. 객관정신이 뭡니까? 법, 사회윤리, 사회규범, 도덕 이런 거 아니에요. 헤겔이 얘기한 게. 그게 뭐예요? 뭉뚱그리면. 문명이죠. 문명. 객관정신이 문명이에요. 그거는 자기의식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해서 나왔다고 헤겔은 얘기하는 거죠. 과정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인랜드 얘기하고도 또 상통하잖아요. Civilization is the process of separating man from man. 상통하죠. 그만큼 자기의식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식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정투쟁, 인정욕망에 의한 인정투쟁, 이것이 칼 막스는 뭐 역사의 계급투쟁이라는 걸 통한 원동력이라고 본 거에 결부되잖아요. 그렇지만 케이팝에 있어서만 놓고 봐도 이게 바로 우리 케이팝은 호응적 위상에서부터 비록 미국 사람들의 대중음악을 내가 그냥 받아들여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그냥 반복하고 그걸 재생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 속에는, 내 무의식 속에서는 뭐 화이트헤드식으로 얘기하면 아직 의식은 작동 안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거를 언젠가는 미국 사람들 앞에서 미팔군 앞에서 받은 인정을, 그죠? 미팔군 앞에서도 받은 인정을 그 주무대인 미국 본토 중원, 세계 대중음악의 중원에 가서 인정받겠다. 그런 것이 우리는 진입해 들어온 겁니다. 자리 잡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케이팝이 가진 호응적 이상의 결정적인 의미다. 그리고 차별성이다. 차별점이다. 이렇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요걸로 케이팝의 호응적 위상 그리고 화이트헤드의 호응적 위상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개념적 위상, 이제 단순히 이제부터 이제 정신적 극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물리적 극을 지나서 이제 정신적 극으로 들어갑니다. 개념적 위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양평에 와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기도 풍광이 좋은 곳이라서 여기서 이 장소를 결정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개념적 이상도 또 다른 좋은 풍광을 찾아서 거기서 같이 그 풍광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